농사에서 소금물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고대 로마군이 적의 땅을 영원히 망가뜨리려고 소금을 뿌렸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전 세계 미식의 수도라 불리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장인어른이 평생 가꾼 토마토 밭에 바닷물을 들이부은 한국인 사위가 있었습니다. 마을 농부 15명이 둘러서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50년 경력의 장인어른은 흙삽을 집어 던지며 사위를 쫓아내려 했고요. 임신한 딸은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울면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수확철이 되자 그 비웃음과 분노는 전율로 바뀌었습니다. 죽어가던 토마토가 껍질은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당도는 포도보다 달콤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50년 고집불통 장인의 무릎을 꿇게 만든 한국식 해수 농법의 기적 같은 실화. 이건 단순한 농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며느리의 뱃속에 있던 아이, 무너져가던 가문의 자존심, 그리고 바다 건너에서 온 한 청년이 이 모든 걸 어떻게 뒤집어 놓았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눈시울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조반니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이 붉은 흙 위에서 50년을 살아온 토마토 농부이자 마을 토마토 조합의 조합장이죠. 제 혈관에는 피 대신 토마토즙이 흐른다고 자부해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땅에서 태어나 처음 걸음마를 뗀 것도 토마토 밭 사이였고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청혼한 곳도 바로 이 밭두렁이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저한테 남은 건 딸 소피아와 이 토마토 밭뿐이었습니다. 토마토가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난 3년은 차마 말로 다 못할 악몽이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놈이 시칠리아를 집어삼키기 시작한 거죠. 비는 내려야 할 때 안 오고 햇볕은 작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태워버렸어요. 수확한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물면 맹물 맛이 났습니다. 껍질은 손가락만 대도 흐물거렸고 당도는 바닥을 쳤죠. 출하할 때마다 경매장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트럭 안에서 혼자 운 적도 있어요. 50년을 바친 사람이 이 꼴이라니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마을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실 때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 꽂혔어요. 조반니의 시대는 끝났다. 조합장이란 사람이 농사를 저 모양으로 짓는다. 50년 경력이 무슨 소용이냐? 그 말들이 가슴팍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제일 아팠던 건 이웃 농장의 안토니오가 한 말이었어요. 그 친구가 저보다 농사를 못 짓는 건 온 마을이 다 아는데 하루는 대놓고 이러더군요. 조반니, 올해도 이러면 조합장 자리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주먹이 떨렸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밭에 나가 토마토 묘목 앞에 쪼그려 앉아 혼잣말을 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늙은 건가? 이 땅이 나를 버린 건가? 하늘에 있는 아내한테 물어봐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즈음 제 딸 소피아가 한국인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이름은 민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소피아가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하다 한국인 유학생을 만나 사귄다고 했을 때 저는 펄쩍 뛰었죠. 이탈리아 남자도 넘치는데 왜 하필 동양 사람이냐,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온 청년이랑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요. 하지만 소피아의 눈빛이 돌아가신 엄마를 꼭 닮아서 그 간절한 눈으로 쳐다보면 저는 매번 무너졌어요. 결국 허락을 했고 결혼식 날. 민준이가 서투른 이탈리아어로 제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의는 바른 청년이구나. 다만 농사는 모를 테니 조용히 있어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민준이가 밭 한가운데에 대형 트럭을 세웠습니다. 짐칸에는 커다란 물탱크 3개가 실려 있었고 코를 찌르는 비릿한 바다 냄새가 밭 전체에 퍼졌어요. 저는 묘목에 물을 주다 말고 허리를 펴며 트럭 쪽을 노려봤습니다. 일꾼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쳐다봤죠. 밭 전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민준이가 차분하게 하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이번 시즌은 제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쓰는 해수 농법인데요.
바닷물 속 미네랄이 토마토의 당도를 끌어올리고 뿌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바닷물이라고요? 농부에게 소금물은 곧 죽음입니다. 로마군이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뒤 그 비옥한 땅에 소금을 뿌렸다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불모지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1000년이 넘도록 풀 한 폭이 못 자라게요. 그런데 이 한국 청년이 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에 제가 50년을 피와 땀으로 지켜온 이 토마토 밭에 소금물을 붓겠다니요. 손에 들고 있던 호스를 내던졌습니다. 당장 그 트럭을 치워. 한국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탈리아야. 내 땅을 죽일 셈이냐? 목청이 찢어지도록 소리를 질렀어요. 밭에 있던 일꾼 서넛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이웃 농장에서 구경 나온 사람들이 입을 가리며 킬킬거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온 마을의 웃음거리가 됐구나. 사위 하나 제대로 못 다스리는 조합장이라고요. 하지만 민준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평소에 저한테 네 아버님 하며 고분고분하던 그 순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단하고 뜨거운 눈이었어요. 그 순간 딸 소피아가 저와 민준이 사이에 뛰어들었습니다. 임신 5달 차, 배가 불러오는 몸인데 두 팔을 벌려 아버지인 저를 막아선 겁니다. 소피아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 제발요. 민준 씨가 석 달을 밤새워가며 준비했어요. 우리 밭 흙성분을 한국까지 보내서 분석받았다고요. 전부를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밭 가장자리 3줄만요. 딱 3줄만 맡겨주세요. 잎사귀 하나라도 시들면 우리가 전부 배상할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아빠. 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돌아가신 아내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과 겹쳤어요. 소피아를 잘 부탁해요, 여보. 임신한 딸이 남편과 아버지 사이에 서서 오열하는 걸 보니 화가 나면서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도망가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요.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이를 악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좋다. 저 끝에 있는 3줄만이다. 만약 묘목 하나라도 죽으면 자네는 내 농장에 2번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할 줄 알아라. 내 딸이 운다고 해서 봐주는 거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때는 없어. 돌아서는데 구경꾼 중 하나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한국 사위가 밭을 완전히 말아먹겠구만.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밭 한쪽에 민준이의 물탱크가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밭에 내려앉은 폭탄 같았죠. 부엌에서 소피아와 민준이가 나직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벽 너머로 새어들어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소피아가 괜찮아, 아빠는 원래 저래 하는 소리와 민준이가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는 소리는 들렸습니다. 저 소금물이 내 땅을 망치면 어쩌지.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만약에 저 방법이 통한다면요. 그러면 내 50년은 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 생각이 소금보다 더 쓰라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농장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민준이한테 일절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트랙터도 안 빌려줬고 비료 창고 열쇠도 안 줬습니다. 관수 호스 하나 연결하는 것도 도와주지 않았죠. 제 속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풀에 지쳐서 포기하길 바란 거예요. 포기하면 그때 가서 봐라, 내가 뭘 했냐고 한마디 하려고요. 비겁하다는 거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50년 경력의 자존심이란 게 그런 거예요. 사위한테 진다는 건 죽는 것보다 싫었습니다. 안토니오는 그 와중에 기름을 부었어요. 매일 아침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민준이를 구경하며 킬킬거렸죠. 자네 사위가 밭에서 염전을 시작했다며? 나중에 소금이나 얻어가야겠네. 오, 토마토가 아니라 젓갈을 담그는 건 아닐까? 한국 사람들 젓갈 좋아한다며? 안토니오 옆에서 동네 사람 둘셋이 깔깔대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사위를 놀리는 건 저를 놀리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온 마을이 우리 집안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새벽 3시. 아직 시칠리아의 하늘이 까만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지잖아요. 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에 갔는데 마당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창문에 얼굴을 갖다 대고 내다봤습니다. 민준이가 마당 구석에 간이 실험실을 차려놓고 커다란 양동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바닷물을 그대로 붓는 게 아니었어요. 빗물과 바닷물을 30대 1 비율로 섞고 또 20대 1로 바꿔보고 끊임없이 비율을 조절하며 매번 염도계로 눈금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리한 눈빛이 마치 시계를 분해하는 장인 같았어요. 손끝 하나 떨리지 않고 0.1% 단위로 농도를 맞추고 있었죠. 허름한 노트에는 빼곡하게 숫자와 그래프가 적혀 있었는데 한국어라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성실함만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 딸 소피아였어요. 임신 5달 차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신신당부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에 남편 옆에 앉아서 같이 일하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대학에서 배운 토양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민준이의 감을 데이터로 바꿔주고 있었습니다. 이쪽 흙은 점토질이라 배수가 느리니까 희석 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 남쪽 끝은 모래가 많으니 농도를 살짝 높여도 된다. 그런 식으로요. 둘이 호스를 나눠 잡고 밭에 물을 뿌리는데 소피아가 불룩한 배를 감싸며 허리를 폈다가 다시 숙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준이가 그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소피아의 등을 받쳐줬습니다. 그 손이 참 다정했어요. 그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민준이한테가 아니라 저 자신한테요. 저게 누구 딸인데. 임신한 몸으로 새벽에 흙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게 누구 때문인데. 내가 도와줬으면 저 고생을 안 해도 됐을 텐데. 하지만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어요. 이미 호기 있게 안 돕겠다고 선언해버린 뒤라 지금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몰래 지켜봤습니다. 매일 새벽마다요. 어느 날은 민준이가 밭고랑에 쪼그려 앉아 흙을 한 줌 쥐어 혀끝에 대보고 있었어요. 소피아한테 말하더군요. 짜지 않아요. 딱 좋아요. 흙이 미네랄을 머금기 시작했어요. 사위는 흙맛을 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싶었어요. 누가 흙을 혀에 대봅니까? 그런데 그 미소가 어찌나 맑던지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만든 셰프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소피아가 옆에서 웃으며 민준이 볼에 묻은 흙을 손으로 닦아주는 걸 봤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돌아가신 제 아내가 옛날에 저한테 꼭 그렇게 해줬거든요. 밭에서 일하다 제 얼굴에 흙이 묻으면 웃으며 손가락으로 쓱 닦아주곤 했죠. 그때 아내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흙투성이 얼굴이 제일 잘생겼다고요. 딸이 어머니한테 배운 건 농업 지식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을 지키는 법까지 물려받은 거예요. 그 장면이 겹치는 바람에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밭일도 제대로 못하는 늙은이가 커피 한 잔도 타주지 않는 옹졸한 시아버지가 바로 접니다. 또 하루는 민준이가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서 한국의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화면 너머에 있는 사람이 한국어로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적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소피아한테 들으니 한국 충남 서산에서 실제로 해수 농법을 하는 농부한테 매주 조언을 받고 있었다고 해요. 시차 때문에 한국이 아침이면 시칠리아는 한밤중이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매번 통화를 한 거예요. 바다 건너에서 바다 건너의 지혜를 가져온 거죠. 그 집요함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새벽에는 비가 왔습니다. 시칠리아에서 여름비는 드문 일인데 하필 그날 쏟아졌어요. 차가운 빗속에서 민준이가 혼자 밭을 덮는 방수포를 펴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들어가면 정밀하게 맞춘 염도가 틀어지니까요. 한 사람이 하기엔 밭이 넓었어요. 방수포가 바람에 날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습니다. 민준이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졌어요. 소피아가 우산도 없이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왔고 저는 이불 속에서 그 광경을 창문으로 봤습니다. 일어나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자존심이라는 놈이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방수포를 고정하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벼랑 끝에 선 병사 같았어요. 그날 아침 저는 부엌 식탁에 커피 두 잔을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제 것이고 하나는 그냥요. 누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 더 내린 것뿐이라고 스스로 핑계를 댔죠. 민준이가 흙투성이 손으로 들어와 그 커피를 발견하고 멈칫했어요. 저는 신문을 펼친 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준이도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고요. 소피아만 부엌 문 앞에 서서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리한 아이예요. 아버지의 서투른 화해 신호를 단번에 알아챈 거죠. 소금물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 두 사람의 땀만큼은 진짜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밭 가장자리 세 줄에 뿌려진 건 소금물만이 아니었어요. 어린 부부의 절박함과 태어날 아이를 위한 간절함이 함께 스며들어간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늙은이의 자존심이란 게 참 고약한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창문부터 열었어요. 민준이가 맡은 실험구역 세 줄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당연히 말라 비틀어져 갈색으로 변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되기를 바란 거예요. 시들어버린 묘목 앞에서 그것 봐라. 내가 뭘 했냐 한마디 하려고요. 그래야 제 자존심이 살거든요. 안토니오가 매일같이 울타리에 팔을 걸치고 놀러왔습니다. 조반니, 사위밭은 언제 염전으로 바뀌나? 소금 구경 좀 시켜줘. 그러면서 인력시장에서 만난 농부들한테까지 소문을 퍼뜨렸어요. 시칠리아 전체가 우리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성당에 가면 신부님까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조반니, 사위분이 좀 특이한 농법을 하신다면서요? 하느님의 뜻에 맡기시게나. 위로가 아니라 조의를 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3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밭을 내려다보는데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장화를 신고 급하게 밭으로 나갔습니다. 제 방식대로 맹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키운 토마토들은 잎이 연두색으로 힘없이 늘어져 있었어요. 시칠리아의 뜨거운 햇볕에 지쳐서 고개를 숙이고 축 처져 있었죠. 올해도 작년과 같은 패턴이구나 싶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금물을 먹은 민준이네 세 줄은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잎 색깔이 짙은 청록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잎사귀가 두껍고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서 있었어요. 마치 사열을 받는 군인처럼요. 같은 햇볕 아래서 같은 흙 위에서 불과 몇 발짝 차이인데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줄기도 달랐어요. 제 토마토 줄기는 가늘고 흔들렸는데 민준이네는 줄기가 굵고 단단하게 땅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짐짓 걱정스러운 척하며 민준이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잎이 너무 진하지 않나? 질소 과다인 것 같은데. 사실 트집을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자 사위 대신 소피아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딸이 농업대학에서 우등생이었다는 걸 그 순간 실감했습니다. 소피아가 설명했어요. 이건 삼투압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과정이라고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식물 뿌리 주변에 소금기가 있으면 물이 뿌리 안으로 안 들어오려고 해요. 삼투압이라고 하는데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식물이 목이 마르게 되죠. 보통은 이 상태에서 시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핵심이에요. 민준이가 준 바닷물은 식물이 죽을 정도로 짜지 않았어요. 아주 미세하게 희석해서 식물이 위기를 느끼되 죽지는 않는 딱 그 경계선에 맞춘 거예요. 그러면 토마토가 어떻게 하냐면요. 살아남으려고 스스로 세포 안의 당분과 아미노산 농도를 확 높입니다. 뿌리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안쪽 농도를 올리는 거죠. 생존 본능이 깨어나면서 잎이 두꺼워지고 색이 짙어지고 뿌리가 더 깊이 파고드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해하기 쉬워요. 편안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나약하지만 역경을 겪고 이겨낸 사람은 강합니다. 민준이는 토마토한테 적당한 역경을 준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라 강하게 만드는 역경을요.
그것도 0.1% 단위로 정밀하게 조절하면서요. 생존 본능이라. 저는 말없이 민준이네 잎사귀를 만져봤습니다. 가죽처럼 질긴 탄력이 느껴졌어요. 손으로 비틀어도 쉽게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군대 훈련소에서 독하게 단련된 신병 같았어요. 반면 제 토마토들은 온실 속 화초처럼 연약해 보였습니다. 같은 농장에서 불과 10발짝 거리를 두고 자라는 토마토가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니요.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 단순한 소금물이 아니다. 민준이는 식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잠들어 있던 힘을 깨우고 있는 거였어요. 마치 아이를 키울 때 적당히 넘어지게 놔둬야 튼튼해지는 것처럼요. 안토니오가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들이밀며 또 한마디 했습니다. 어이, 조반니. 그 시커먼 잎은 뭐야? 토마토가 아니라 올리브를 심은 거 아니냐? 그러더니 옆에 있던 농부 2명과 함께 깔깔거렸죠. 그중 한 명이 더 심한 말을 했어요. 사위한테 밭을 맡기다니 조반니가 정신이 나간 거야. 저 한국 청년이 밭 다 망쳐놓으면 누가 책임지나?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토마토를 키워온 제 눈은 속일 수 없었거든요. 저 짙은 녹색과 단단한 잎은 건강한 식물의 증거였어요. 아버지에게 처음 농사를 배울 때 들은 말이 있습니다. 좋은 토마토는 잎부터 다르다. 잎이 튼튼해야 열매도 실하다. 가지가 부러지지 않으려면 잎이 먼저 바람을 견뎌야 한다. 그 아버지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지금 제 밭에서 가장 건강한 토마토는 제가 50년을 키운 토마토가 아니라 바닷물을 먹고 자란 민준이의 세 줄이었습니다. 50년 경력의 농부가 3개월 차 사위한테 지고 있었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눈앞에 잎사귀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밭에 혼자 나가 민준이네 토마토 앞에 섰어요. 달빛 아래에서 짙은 초록빛 잎사귀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잎을 한 장 따서 손가락으로 비벼봤어요. 질기고 진한 풀냄새가 났습니다. 오래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밭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무언가가 이 세 줄 안에 살아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밭에 제가 나와 있는 걸 보고 걱정이 돼서 따라왔다고 하더군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민준이었어요. 장인어른, 이 토마토들이 장인어른 것이에요. 제가 한 건 물 비율을 바꾼 것뿐이고 이 흙과 이 햇빛은 장인어른이 50년간 가꿔온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바닷물을 가져와도 이 땅이 아니었으면 소용없었을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이 한국 청년은 대체 뭔 사람인 겁니까? 흙 속에 주문을 건 것도 모자라 늙은이의 자존심까지 챙겨주다니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민준이가 성공하길 바라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7월의 시칠리아 태양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섭씨 42도. 숨을 쉬면 뜨거운 공기가 폐를 데이는 것 같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뙤약볕이 내리쬐었습니다. 밭에 나가면 발밑에 흙이 벌건 벽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여기에 가뭄까지 겹쳤습니다. 석 달째 비 한 방울 안 내렸죠. 지하수 수위가 바닥을 드러내서 물을 길어올리는 것도 한계에 부딪혔어요. 뉴스에서는 30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라고 난리였습니다. 이웃 농장들의 비명소리가 하나둘 들려왔어요. 안토니오의 밭이 제일 먼저 무너졌습니다. 입마른 병이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잎이 가장자리부터 갈색으로 타들어가더니 일주일 만에 밭 절반이 누렇게 변했죠. 안토니오는 농약을 들이부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병든 잎에 농약을 뿌려봤자 몸살 난 사람한테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같잖아요. 제 토마토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물을 아무리 줘도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축축 처졌어요.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꽃이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꽃이 떨어진다는 건 열매를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식물이 이제 살아남는 데만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하루에도 수십 송이씩 땅바닥에 떨어진 노란 꽃잎을 보면서
50년 경력이 이 폭염 앞에서는 아무런 무기가 되지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을 전체가 흉작을 각오하고 있었어요. 저는 밭두렁에 주저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어요. 담배 연기가 뜨거운 공기 속에서 꿈틀거리며 올라갔습니다. 올해도 끝이구나. 망했어. 조합장 자리도 내놓아야 하나. 그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마을의 다른 농부들도 같은 처지였어요.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토마토뿐만이 아니라 올리브, 레몬밭도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시칠리아 전체가 불가마 속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시야 한쪽 구석에서 유독 꼿꼿하게 서 있는 초록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의 세 줄이었어요. 저는 담배를 떨어뜨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눈이 이상한 건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세 줄의 토마토는 멀쩡했습니다. 아니,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생기 있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잎은 여전히 짙은 청록색이었고 줄기는 엄지손가락처럼 굵게 땅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란 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다른 밭에 토마토가 꽃을 포기하고 있을 때 이 녀석들은 오히려 꽃을 더 피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초록색 열매까지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안토니오도 그 장면을 봤어요. 평소 같으면 비꼬는 말을 하련만 입을 쩍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자기 밭이 전멸 직전인데 바닷물을 먹인 토마토만 멀쩡히 서 있으니 할 말이 없었겠죠.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는 안토니오의 뒷모습에서 비웃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자기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사실 저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소피아가 밭에서 돌아온 민준이한테 달려가 안겼어요. 불룩한 배를 안은 채 남편의 등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말했는데 저는 좀 떨어진 데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꼭 안고 있는 모습이 이 폭염 속에서 유일하게 시원한 그늘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생전 처음으로 민준이한테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파스타를 먹는데 자존심을 내려놓고 물었어요. 민준, 자네 밭은 왜 멀쩡한 건가? 물도 별로 안 주잖아. 소피아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먼저 사위한테 조언을 구하는 건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소피아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기뻤던 거겠죠. 아버지가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같아서요. 민준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해수 속의 마그네슘과 칼슘이 뿌리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이라고요. 뿌리가 강하면 적은 물로도 더 깊은 곳에서 수분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어요. 다른 토마토 뿌리가 땅 표면 근처에서 말라가고 있을 때 민준이네 토마토 뿌리는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서 물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한국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국 서해안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마늘과 양파는 썩지 않고 오래 간다고요. 서산의 마늘, 무안의 양파, 부산 대저의 짭짜리 토마토까지. 한국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바닷바람과 소금기를 활용해온 농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갯벌이라는 게 한국에 있는데 바다와 무태 경계에서 놀라운 생명력이 피어나는 곳이라고요. 그 갯벌의 지혜를 시칠리아에 가져온 거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이 말을 할 때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가족도 친구도 익숙한 밥상도 다 두고 시칠리아. 시골까지 와서 매일 새벽부터 흙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이 청년이 그 순간 대단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소피아가 흥분하며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아빠 연분이 병충해까지 막아주고 있다고요. 벌레들이 짠맛이 나는 잎을 싫어한대요. 안토니오 아저씨가 농약을 들이부을 때 민준 씨는 자연의 힘으로 밭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농약 한 방울 안 썼는데 잎이 이렇게 깨끗한 거 아빠 눈에도 보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완벽한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반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의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안토니오의 밭은 갈색으로 타들어가고 제 밭도 절반이 맥을 못 추고 있는데 민준이의 세 줄만 푸르게 서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결과도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50년 농사꾼의 눈도요. 밥그릇을 비우는 민준이의 듬직한 어깨를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질투가 아닌 기대를 품었어요. 어쩌면 이 청년이 정말로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솔직히 말하면요, 제발 해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우리 농장을, 그리고 내 체면을 살려줄 사람이 이 한국인 사위밖에 없었으니까요.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희망을 거는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짜 승부는 시작도 안 했어요. 수확철이 와야 결론이 나는 겁니다. 잎이 아무리 튼튼해도 열매가 맛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수확철이 다가왔습니다. 시칠리아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 밭에는 토마토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농부는 1년을 사는 겁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땀을 흘리고 그 모든 노력의 결과가 가을에 열매로 돌아오는 거죠.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떨리는 수확이었습니다. 제 토마토와 민준이의 토마토 둘 다 같은 밭에서 자랐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키워졌으니까요. 결과는 육안으로도 확연했습니다. 제 구역의 토마토를 먼저 봤어요. 크기는 컸습니다. 주먹만 했죠. 하지만 색깔이 흐릿한 주황빛이었어요. 빨강이라고 하기엔 힘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쥐어보니 물컹거렸어요. 껍질이 얇아서 힘을 조금만 줘도 찌그러졌습니다. 살짝 누르면 손가락 자국이 남았어요. 운반할 때 서로 부딪히면 멍이 들 토마토였죠. 경매장에서 바이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물른 토마토거든요. 유통 과정에서 상하기 때문이에요. 50년 경력의 토마토가 이 수준이라니. 올해도 경매장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창피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민준이의 세 줄을 봤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크기는 제 것보다 약간 작았습니다. 감 하나 크기 정도였죠. 그런데 색깔이요, 검붉은색에 가까울 정도로 짙은 빨강이었어요. 마치 루비 같았습니다. 해가 비치면 표면이 반짝거렸어요. 손으로 쥐어보니 돌멩이처럼 단단했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찌그러지지 않았어요. 속이 꽉 차 있다는 증거였죠. 무게감도 달랐습니다. 같은 크기인데 민준이네 토마토가 제 것보다 눈에 띄게 무거웠어요. 한 알 한 알이 납덩이처럼 묵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열매가 달린 수가 달랐습니다. 제 토마토는 한 줄기에 5-6개가 매달려 있었는데 민준이네는 10개가 넘게 달려 있었어요. 폭염에도 꽃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열매도 더 많이 맺힌 거예요. 양도 질도 모두 지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가 밭을 지나가다 또 한마디 했습니다. 어이, 조반니. 저 시꺼먼 토마토 좀 봐. 소금에 절여져서 쪼그라든 거 아니야? 그딴 걸 누가 사 먹겠나? 파스타에 넣으면 짠맛이 나서 못 먹겠지. 안토니오 뒤에서 동네 사람 둘이 웃었어요. 하지만 예전 같은 기세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밭이 전멸했으면서 남의 밭을 비웃는 게 궁색해 보였거든요. 웃음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민준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늘 웃는 얼굴이었는데 처음으로 입꼬리가 내려갔어요. 몇 달간 새벽마다 일어나 피와 땀을 쏟았는데 결과도 보기 전에 조롱당하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가 도와주지 않은 것도 마을 사람들이 비웃은 것도 다 참아왔는데요. 그래도 묵묵히 참았던 민준이가 입을 열려는 순간 소피아가 먼저 나섰어요. 소피아는 원래 아버지인 저를 닮아서 참을성이 있는 아이인데 남편이 모욕당하는 건 참지 못하더군요. 임신 8달 차에 큰 배를 안고 안토니오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보석은 원석일 때 투박한 법이에요. 아저씨 밭은 올해 어떠셨어요? 두고 보세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밭 전체에 울렸습니다. 마지막 한마디가 날카로웠죠. 안토니오가 얼굴이 벌개지며 돌아갔어요. 자기 밭 이야기가 나오니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 뒷모습에 자신감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딸이 참 강해졌구나. 돌아가신 엄마를 많이 닮았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의 토마토 하나를 땄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묵직했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쥐니 그 단단함이 손바닥 전체로 전해졌어요.
마치 야구공을 쥔 느낌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토마토를 만져봤지만 이런 묵직함과 단단함은 처음이었어요. 부엌으로 가져가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을 꺼냈습니다. 소피아, 민준이, 일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안토니오도 울타리 너머에서 슬쩍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입으로는 비웃으면서도 결과가 궁금한 거죠. 칼날을 토마토 위에 대는 순간 저항감이 느껴졌어요. 보통 토마토는 칼이 스르르 들어가는데 이 녀석은 힘을 줘야 잘렸습니다. 칼이 껍질을 뚫고 들어가는 그 단단한 느낌이 제 손목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반으로 가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보통 토마토를 자르면 과즙이 줄줄 흘러내리잖아요. 도마가 흥건해지죠.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과즙이 안 흘렀어요. 반으로 갈린 단면에 젤리처럼 꽉 찬 속살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씨 주변의 젤리 부분이 보석처럼 투명하게 빛났어요. 속이 텅 빈 곳 하나 없이 빈틈없이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기가요, 풋내가 아니었어요. 진한 꽃향기 같은 달콤한 냄새가 부엌 전체에 퍼졌습니다. 토마토에서 이런 향이 나는 건 5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아니, 이런 향을 가진 토마토가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토마토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물건이 눈앞에 있었어요. 소피아와 민준이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일꾼들도 모여들었죠. 모두 숨을 죽이고 저를 쳐다봤어요. 50년 경력의 조합장이 내리는 첫 번째 평가. 그 한마디가 이 토마토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둘 다 숨을 참고 있었죠. 저는 칼을 내려놓고 토마토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입으로 가져가는데 제 손가락도 떨리고 있었어요. 부엌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 매미 소리만 들렸어요. 이게 맛이 없으면 소금물 농법은 실패한 것이고 맛이 있으면 제 50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결국 혀로 답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겉이 예뻐도 아무리 이론이 맞아도 맛이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아작 하는 소리가 났어요. 사과를 깨무는 것처럼 아삭한 식감이었습니다. 토마토에서 이런 식감이 나올 수 있다니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제 머릿속에서 폭죽이 터졌습니다. 뒤에서 소피아와 민준이가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을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으니까요. 달았습니다. 그냥 단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아삭한 식감이 치아를 때리고 그 다음 순간 짭조름한 감칠맛이 혀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감칠맛 위에 단맛이 폭발했어요. 마치 짠 카라멜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짭짤함이 단맛을 극강으로 끌어올리는 그 맛이요. 설탕을 뿌린 토마토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토마토 자체에서 우러나온 자연의 당도였습니다. 혀에 착 감기는 감칠맛은 최고급 스테이크를 씹을 때 느끼는 그 깊은 만족감과 비슷했어요. 신맛은 거의 없고 진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삼키고 난 뒤에도 여운이 남았어요. 혀끝에 달콤한 감칠맛이 한참을 맴돌았습니다. 이게 토마토란 말입니까? 이게 정말 토마토라고요? 50년 동안 토마토를 먹어왔습니다. 수만 개를 먹어봤어요. 날 것으로, 파스타 소스로, 피자 위에 올려서, 수프로 끓여서. 온갖 방법으로 토마토를 먹어봤지만 이런 맛은 단 한 번, 딱 한 번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60년 전이었어요. 제가 8살 때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일입니다. 할아버지는 화학비료라는 게 세상에 나오기 전 오직 자연 퇴비와 시칠리아의 햇볕만으로 토마토를 키우시던 분이었어요. 구분 등으로 매일 밭을 돌보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름이면 할아버지 밭의 토마토는 마을 어느 밭보다 빨갛고 달았죠. 어느 여름 오후 할아버지가 밭에서 직접 따서 제 작은 손에 토마토를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 토마토란다, 조반니. 이 맛을 잊지 마라. 베어 물었을 때의 그 충격을 저는 60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맹물 같은 최근의 토마토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진한 단맛이었어요. 토마토가 원래 이런 맛이었습니다. 화학 비료가 들어오고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잃어버린 그 맛을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그 맛을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저도 재현해 보려고 수십 년을 노력했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포기했었습니다. 옛날의 그 맛은 영원히 사라진 거라고요. 그 전설의 맛이 지금 제 입안에서 부활한 겁니다. 바다 건너 한국에서 온 사위의 손에서요.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만들어낸 그 맛을, 제가 50년을 노력해도 재현하지 못한 그 맛을 민준이가 해낸 거예요. 그것도 할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요. 할아버지는 자연 퇴비를 쓰셨고 민준이는 바닷물을 썼습니다. 길은 달랐지만 도착한 곳은 같았어요. 토마토 본연의 맛. 대자연이 원래 의도했던 바로 그 맛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토마토를 씹으면서 눈물이 나온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감격해서였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을 되찾은 기쁨. 그리고 그걸 되찾아준 사람이 하필이면 제가 그토록 인정하기 싫었던 한국인 사위라는 사실이요. 부끄러움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주위가 조용했어요. 소피아가 제 표정을 보고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민준이는 숨을 멈춘 채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요. 저는 씹던 토마토를 삼키지도 못한 채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짭짜리 토마토라고 부릅니다.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려고 토마토 스스로가 필사적으로 만들어낸 당분이에요. 식물의 고통이 열매의 달콤함으로 바뀐 거죠. 소금기가 뿌리를 위협하니까 토마토가 살아남기 위해 세포 안의 당분을 최대한 축적한 겁니다. 그 당분이 바로 이 단맛의 정체라고요. 식물의 고통이 열매의 달콤함으로. 그 말이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역경을 겪지 않은 사람은 깊이가 없고 고통을 이겨낸 사람에게서 진짜 달콤함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토마토가 바로 그랬습니다. 소금물이라는 시련을 이겨내고 그 시련을 당분으로 바꿔낸 거예요. 민준이 자신도 마찬가지였죠. 장인의 반대, 마을의 조롱, 이국 땅에서의 외로움. 그 모든 시련을 묵묵히 견디고 이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민준이의 어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시칠리아 남자가 사위를 안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결혼식 날에도 악수만 했던 저예요. 제 아버지도 저를 안아준 적이 없었고 저도 소피아를 안아준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안으면서 민준이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겼네. 내가 졌어. 이건 이탈리아의 토마토가 아니야. 자네가 만든 기적일세. 그리고 미안하네. 자네의 진심을 일찍 알아보지 못해서. 민준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 청년도 울고 있었어요. 몇 달간 비웃음을 참고 새벽마다 흙바닥에 엎드려 일하고 장인어른의 냉대를 견디면서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거겠죠. 한국말로 뭔가 중얼거렸는데 알아듣지 못했어요. 나중에 소피아한테 물어보니 감사합니다. 아버님이라고 했다더군요. 소피아가 우리 둘을 보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불룩한 배를 안은 채 아버지와 남편이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뱃속의 아이도 느꼈는지 발로 찬다며 소피아가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일꾼들도 모자를 벗어들고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가 브라보하고 외쳤죠. 또 누군가가 코리아노, 코리아노 하며 민준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반 너머 울타리에서 안토니오가 이 장면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민준이가 살린 건 토마토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은 제 자존심을 부수고 그 잔해 위에 새로운 희망을 세워준 거예요. 50년 동안 경험이 전부라고 믿었던 고집불통. 늙은이한테 세상에는 아직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것도 호통을 치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결과로 보여줬어요. 말이 아니라 열매로요. 얼마나 대단한 사위인지 모릅니다. 밭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 비릿한 냄새가 처음엔 죽음의 냄새 같았는데 지금은 기적의 향기로 느껴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와 아내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당신들의 손자가, 당신들의 남편이 오늘 한국에서 온 청년한테 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분 좋은 패배는 처음입니다. 라고요.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아니, 불길보다 빨랐어요. 민준이의 토마토 이야기가 마을을 넘어 시칠리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시작은 조합 경매장이었어요. 저는 직접 민준이의 토마토를 출하했습니다. 경매사가 당도계로 수치를 재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잠깐, 이게 뭡니까? 당도계가 고장난 거 아니에요? 12브릭스라니요. 포도입니까? 이게. 경매사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통 토마토의 당도는 5에서 6브릭스입니다. 브릭스라는 건 과일의 당분 함량을 재는 단위예요. 잘 키운 토마토가 7이면 상급으로 치고요. 8이면 대단한 거고 10을 넘기면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는 수준이죠. 그런데 12브릭스라니요. 2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참고로 포도의 평균 당도가 15에서 18이에요. 토마토가 거의 포도에 버금가는 단맛을 낸 겁니다. 경매사가 3번이나 다시 쟀어요. 3번 다 12브릭스가 나왔습니다. 경매장에 있던 바이어 수십 명이 웅성거렸죠. 일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토마토를 직접 보러 왔어요. 한 바이어가 허락도 없이 토마토를 집어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감고 한참을 씹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시뇨르, 이걸 어떻게 만든 겁니까? 30년간 토마토를 사들였지만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경매가 시작되자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일반 토마토의 3배, 4배, 5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거예요. 경매장이 난리가 났어요. 경매가 끝나고 바이어들이 제게 다가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토마토를 공급해 줄 수 있냐고 계약하고 싶다고요. 저는 일일이 대답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3줄에서 나온 양인데 밭 전체로 확대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소식이 퍼지자 미슐랭 레스토랑의 셰프들이 우리 농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셰프가 직접 차를 몰고 시칠리아까지 온 거예요. 그 바다 토마토를 전량 구매하고 싶다며 줄을 섰어요. 파스타에 넣으면 소스 맛이 차원이 다르다고, 샐러드에 올리면 드레싱 없이도 충분하다고 난리였죠. 한 셰프는 이건 토마토계의 트러플이라며 감탄했습니다. 트러플이라니요. 킬로그램당 수백 유로를 호가하는 그 트러플에 비유를 한 거예요. 토마토가 트러플 대접을 받다니 세상에.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이탈리아 본토에서, 프랑스에서, 심지어 영국에서까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3줄에서 나온 소량의 토마토가 순식간에 동이 났어요. 지역 신문 기자까지 왔습니다. 한국인 사위가 시칠리아 토마토를 부활시켰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갔어요. 민준이 얼굴 사진이 신문에 실렸는데 흑투성이 얼굴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 제 사진도 나란히 실렸어요. 50년 장인과 한국인 사위, 세대와 국경을 넘은 농업혁명. 마을 카페에 가니 사람들이 신문을 들고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조반니, 자네 사위가 천재 아닌가? 몇 달 전까지 수군거리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세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결과를 보여주면 입이 다 닫히게 돼 있어요. 저를 비웃던 안토니오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을 카페에서 만나면 슬슬 눈을 피하더군요. 처음엔 가까이도 안 오더니 어느 날 해 질 무렵 슬그머니 찾아왔어요. 모자를 벗어들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조반니 있잖아. 그때 내가 한 말들 미안하네. 자네 사위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배합 비율 말이야. 혹시 좀 알려줄 수 있나?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몇 달 전까지 한국 사위가 밭을 망쳐놓을 거라고 떠들던 그 입으로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요. 저는 속이 시원했지만 티는 내지 않았어요. 그건 민준이한테 직접 물어보게나. 그 친구가 자네한테도 기꺼이 가르쳐 줄 거야. 마음이 넓은 사람이거든. 안토니오가 머쓱한 표정으로 고맙다며 돌아갔습니다. 실제로 민준이는 다음날 안토니오를 찾아가 기본적인 비율을 알려줬어요. 자기를 그렇게 놀려댔던 사람한테요. 저라면 절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창고에서 벌어졌어요.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서 저도 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출하를 앞두고 소피아가 포장 박스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배가 만삭이라 의자에 앉아서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붙이고 있었죠. 등이 아픈지 가끔 허리를 폈다가 다시 숙이곤 했어요. 저는 뭐가 적혀 있나 궁금해서 다가갔습니다. 스티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조반니 앤 민준 팜. 이탈리아어와 한국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반니라는 제 이름이 앞에 있었어요.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민준 씨가 이 디자인을 직접 만들었어요. 아빠 이름은 꼭 앞에 넣어야 한대요. 이 땅의 주인은 아버님이시라고요. 50년을 지켜온 아버님의 땅이 없었으면 자기의 기술도 소용없었을 거라고요. 그리고요, 아빠. 스티커 밑에 작게 뭐라고 쓰여 있는지 봐요. 눈을 가까이 대고 봤더니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시칠리아의 태양과 한국의 바다가 만나다. 민준이가 쓴 문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실력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이 청년은 예의라는 게 뼈까지 배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다 이겨놓고도 장인어른을 앞에 세워주는 그 겸손함이요. 한국에서는 이걸 효도라고 부른다더군요. 소피아한테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깊다고요. 민준이를 보면 그게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기고도 겸손하고 인정받아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승리를 자기 것으로 독차지하지 않고 가족 모두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50년 묵은 제 옹졸한 자존심을 사위는 실력으로 부수고 인품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우리 가문의 농업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걸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저로 이어진 이 땅이 이제 한국에서 온 민준이를 통해 다시 살아난 겁니다. 혈통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를 잇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창고 벽에 걸린 할아버지의 흑백 사진이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수확이 끝난 늦가을, 시칠리아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브 나무 잎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포도밭에서는 마지막 수확의 달콤한 냄새가 풍겼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풍성한 만찬이 차려졌습니다. 가족, 일꾼들, 그리고 이웃 농부 몇 명까지 초대한 자리였죠. 메인 요리는 당연히 민준이가 키운 토마토로 만든 파스타였어요. 소피아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부엌에서 소스를 저으면서 민준이한테 맛을 보라며 숟가락을 내밀었죠. 민준이가 한 모금 머금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금 간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완벽한 맛이었습니다. 토마토 자체의 감칠맛이 소금 역할을 대신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토마토 소스의 맛이었습니다. 재료가 좋으면 양념이 필요 없다는 걸 이 파스타가 증명하고 있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환했습니다. 안토니오도 와 있었어요. 예전에 비꼬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연신 맛있다며 접시를 비웠죠. 그러면서 민준이한테 내년에 자기 밭도 좀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준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와인 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와인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이 농장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려는 거니까요. 하지만 떨리는 만큼 마음은 편안했어요. 이건 패배가 아니라 전수니까요. 내년부터 우리 농장의 모든 밭은 민준이가 관리합니다. 나는 은퇴하겠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나 보면서 느긋하게 살 겁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소피아가 먼저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빠! 하고 부르며 눈물을 글썽였죠. 민준이는 놀라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장인어른.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저 혼자서는 못합니다. 여전히 겸손한 그 모습에 안토니오까지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배울 건 내가 더 많아. 솔직히 말하자면 자네가 내 스승이야. 50년 동안 흙만 파온 고집불통 늙은이한테
바다의 지혜를 가르쳐준 사람이 자네 아닌가. 자네가 아니었으면 이 밭은 올해 안으로 문을 닫아야 했을 거야. 민준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와인 잔을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바다를 건너와 내 딸을 지키고 죽어가던 내 땅까지 살려낸 나의 아들, 민준을 위하여. 건배. 일꾼들이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피아가 물잔으로 건배에 동참하며 웃었어요. 임신한 몸이라 와인은 못 마시니까요. 민준이가 소피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뭔가 한국말로 속삭였는데 소피아가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만찬이 끝나고 저는 민준이와 함께 밭으로 나갔습니다. 시칠리아의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수확을 마친 밭은 텅 비어 있었지만 내년을 기다리는 흙의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그 흙에서 바다 냄새가 났어요. 민준이가 뿌린 바닷물의 미네랄이 땅속에 스며든 거죠. 저는 민준이한테 물었습니다. 자네 고향은 한국 어디인가? 서쪽 바닷가 근처라고 했어요. 충남 서산이라는 곳인데 갯벌이 끝없이 넓고 바다가 하루에 2번 빠졌다 들어온다고요. 밀물과 썰물이요. 그래서 갯벌이 육지가 됐다가 바다가 됐다가를 반복한다고 해요. 그 경계에서 조개도 캐고 해풍을 맞으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민준이의 아버지도 농부셨다고 했습니다. 대를 이어 농사 짓는 건 한국이나 이탈리아나 같은 거구나 싶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신비한 곳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비행기로 10시간 넘게 걸리는 머나먼 나라인데 그곳에서 배운 지혜가 시칠리아의 밭을 살려놓았어요. 그 작은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강인하고 지혜로운 청년들이 자라나는 걸까요? 바닷물로 땅을 살리는 그 역발상과 끈기. 포기하지 않는 정신. 우서른을 공경하면서도 할 말은 하는 담대함. 이 모든 것이 민준이라는 한 사람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한테 약속했어요. 언젠가 함께 한국에 가자고요. 자네가 나고 자란 그 서해안의 갯벌을 밟아보고 싶다고. 그 바다 냄새를 직접 맡으며 자네의 뿌리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요. 민준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시면 제 어머니가 된장찌개 끓여주실 겁니다. 장인어른이 좋아하실 거예요. 된장찌개가 뭔지는 모르지만 민준이 어머니의 음식이라면 분명 맛있을 겁니다. 밭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참 많았습니다. 그 별빛 아래에서 민준이가 말했어요. 장인어른, 내년에는 밭 전체에 해수 농법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시칠리아의 다른 농부들한테도 나누겠습니다. 저 혼자만 잘 되면 안 되니까요. 이 말에 저는 또 울 뻔했습니다. 이기고도 나누겠다는 사람.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농장의 흙에서는 바다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생명의 냄새이자 희망의 향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만찬이 있고 2주 뒤 소피아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민준이가 분만실 앞에서 울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마르코라고 지었어요. 이탈리아 이름이지만 한국식 이름도 하나 있다고 하더군요. 두 나라의 피가 섞인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토마토 밭 사이에서 첫걸음마를 떼겠죠. 할아버지의 밭에서 아버지가 키운 토마토를 먹으며 자랄 겁니다. 이탈리아의 태양과 한국의 바다를 동시에 물려받은 아이가 될 거예요. 제 아버지가 제게 이 땅을 물려주었듯이 저는 민준이와 소피아에게 이 땅을 넘기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땅에는 바다의 지혜가 더해졌어요. 그래서 더 풍요로울 겁니다. 훨씬 더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토마토만 알았던 사람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민준이를 통해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더군요. 안 되면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소금물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것처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을 지키고 어른을 공경하고 원수까지 품어주는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인어른입니다. 매일 아침 밭에 나가면 바다 냄새가 나고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납니다. 된장찌개가 뭐냐고요? 한국의 어머니가 끓이는 음식인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뜨거운 태양도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도 50년 장인의 고집도 말려 죽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을 지키려는 한국인 사위의 끈기였죠. 짠 바닷물이 토마토에 닿았을 때 그것은 독이 아니라 생명을 깨우는 약이 되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어쩌면 민준 씨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한국인 특유의 뚝심이 아니었을까요? 장인 조반니 씨는 이제 사위가 키운 토마토로 만든 파스타 앞에서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따뜻한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놀라운 한국인의 이야기를 찾아내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